버스 문이 열리자 야경 대신 회색 담장과 거대한 철문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볍게 쉬었다가요. 가이드는 웃었고 철문은 철컥 닫혔습니다. 여행 아니에요? 떨리는 수미로 기계 소음이 으르렁댔습니다. 관리자가 냉랭하게 말했어요. 여긴 돌아갈 수 없는 곳이다. 일하는 곳. 영희의 속이 찢어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옆자리 노인이 중얼거렸다. 우릴 팔아넘겼어. 우리 자식들이 관광이라더니 이건 감옥이잖아. 영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오래된 집들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72세 김영희는 작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에는 삶에 대한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 영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빨래 집게를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 이제는 아들 박철수와 며느리 이수진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3대가 함께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지만 영희의 마음속은 늘 무거웠습니다. 세탁기에서 갓 꺼낸 빨래들이 바구니에 가득했습니다. 남편 옷은 이제 없지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의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털어서 빨래줄에 걸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마당은 그녀에게 유일한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남편과 함께 가꾸던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영희 혼자 돌보고 있었지만 상추와 쑥갓들이 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물뿌리개로 정성스럽게 물을 주며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올해도 상추가 잘 자라고 있어요. 혼자서 중얼거리는 영희의 모습에서는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노년의 쓸쓸함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빨래 널고 계세요?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영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43세의 수진은 여전히 젊어 보였지만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은 언제나 차갑기만 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수진은 직장 여성다운 깔끔함을 자랑했지만 그 표정에는 항상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말려야지. 봄볕에 말린 빨래가 얼마나 보송보송한데. 영희는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왜 제 정장 바지 빠르셨어요? 드라이클리닝 맡겨야 되는데.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빨래를 구분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해요. 이제 그 바지 못 입어요. 수진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영희는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아휴, 미안해. 내가 조심성이 없었네. 다음부터는 꼼꼼히 살펴볼게. 영희의 사과에도 수진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영희의 가슴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영희는 빨래를 계속 널며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해야 해요. 오늘 저녁에 장볼 것들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놨으니까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철수는 오늘 늦을 거라고 했어요. 수지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높은 구두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지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영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냉장고 문에 빼곡하게 적힌 장보기 목록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깔끔한 글씨로 적힌 재료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집안에서 심부름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남편과 함께 썼던 오래된 밥상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닳아서 윤이 나는 그 밥상에서 수십 년간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었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밥상조차 낡았다며 수진이 새로 바꾸자고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손주만큼은 잘 커야지. 내가 참아야지. 영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어린 손자를 위해서라도 이 집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손자는 학교에 가서 집에 없었지만 영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오전 시간을 보내고 시장에 가는 길에 영희는 오래된 이웃들과 마주쳤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 할머니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며느리 눈치 보면서 영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였기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뭘 바라겠어. 그냥 아프지 않고 살면 다행이지. 시장에서 장을 보며 영희는 예전 남편과 함께 장사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신선한 채소들을 손님들에게 팔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자신의 일이 있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아줌마, 오늘 배추 어때요? 싱싱하네요. 하나만 주세요. 예전에 자신이 장사할 때 들었던 그런 대화들이 그리웠습니다. 이제는 사는 사람이 되었지만 팔던 시절의 활기찬 기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희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적어놓은 메뉴대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도 한두 가지 만들었지만 이제는 가족들 입맛에 맞춰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45세의 아들 철수는 하루 종일 일에 지쳐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철수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 식탁에 가득했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가 좀 짠 것 같아요. 요즘 간을 제대로 안 맞추시네요. 수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영희는 움찔했습니다. 평생 요리를 해온 자신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아, 그래. 내 입맛이 변한 모양이네. 다음부터 조심할게. 어머니 나이가 많으시니까 입맛도 변하셨을 거예요. 이제 요리도 바쁜 제가 해야 될까 봐요. 수진의 말은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영희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신의 역할조차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에게 의지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내 편만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영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빠, 내일 학교에서 소풍 가는데. 어린 손자가 말을 꺼내자 식탁 분위기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영희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존재였습니다. 할머니가 김밥 싸줄까? 영희의 제안에 손자는 기뻐했지만
수진이 즉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사줄게요. 요즘 아이들은 할머니가 싸준 김밥 잘 안 먹어요. 영희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손자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조차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가족을 위해 뭔가 해야지. 영희는 속으로 다짐하며 식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차가운 물이 거친 손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 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영희는 작은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지만 적어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혼자 남겨두고 어디 갔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자, 여보. 철수의 대답이 뒤따랐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으려 하니 소리가 작아져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영희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72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고생을 견뎌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한, 손자가 있는 한 계속 버텨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영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진의 얼굴에 걸린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커피 드릴까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10여 년 동안 며느리가 자신에게 이렇게 상냥하게 말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어제 정장바지 건으로 짜증을 냈던 수진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태도 변화가 어색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어머니, 앉으세요. 얘기할 게 있어요. 수진은 영희를 거실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영희는 의아해하며 며느리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따뜻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계산적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아 영희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수진의 갑작스러운 말에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괜찮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다 알아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아버지 병간호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영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그런 건 당연한 거야. 가족을 위해서. 이제 좀 바람도 쐬고 즐겁게 지내셔야죠. 어머니 나이에 집안일만 하시면 안 돼요. 수지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영희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어색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철수가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사도 없이 출근 준비를 하곤 했는데 오늘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좋은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응? 무슨? 영희가 말을 못 마치자 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기회에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좀 쉬셔야죠. 여행이라니.
내가 무슨 여행이냐. 나이도 많고 돈도 없는데. 괜한 소리 말거라. 영희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장바지 때문에 짜증을 내던 수진이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머니, 돈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준비했어요. 수진은 곧바로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잡지를 영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잡지 표지에는 붉은 기와 지붕과 화려한 등불로 장식된 중국의 도시 야경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황금빛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꿈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상하이 야경이 이렇게 아름답대요. 정말 장관이죠? 영희는 잡지를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웅장한 만리장성의 모습, 고풍스러운 전통 건물들, 맛있어 보이는 중국 요리들이 화려한 색깔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또 옛 성곽 마을도 가보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요. 요즘 어머니 같은 분들 단체로 관광 많이 간대요. 안전하고 비용도 거의 안 들어요. 수진의 설명을 들으며 영희의 눈에 잠시 빛이 스쳤습니다. 잡지 속 아름다운 풍경들이 마치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관광이라니. 내가 죽기 전에 여행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영희에게는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신혼여행조차 제대로 가지 못했던 그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려고 했던 제주도 여행도 장사가 바빠서 포기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사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니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녀오세요. 저도 어머니가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영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가족들의 태도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특히 수진의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아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여행. 그리고 돈도 많이 들 텐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수진이 영희의 말을 끊으며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다녀오시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새로운 곳도 구경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수진은 잡지의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보여주었습니다. 웃고 있는 노인들의 단체 사진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행복해 보였지만 영희는 그 사진들이 어딘지 모르게 자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또래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여행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저분들처럼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영희는 사진 속 노인들의 밝은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저런 식으로 웃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 급하게 떠나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라도 꼭 다녀오셔야 해요. 수진의 마지막 말에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 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아서요. 여행 다녀오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저희도 안심이 될 거예요. 수진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영희는 며느리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철수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다녀오세요, 어머니. 다녀오시면 저도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셔야 저희도 편안해져요. 영희는 아들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들도 편안하다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가도 되겠니?
물론이죠. 어머니,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요? 수지는 더욱 적극적으로 영희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적극성이 오히려 영희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출발이 다음 주예요. 일정도 그리 길지 않고요. 5박 6일 코스라고 하네요. 5박 6일이나? 영희는 놀랐습니다. 집을 그렇게 오래 비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왜 이렇게 급하게 정해진 일정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구경하죠. 너무 짧으면 의미가 없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일은 저희가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던 수진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간절한 권유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행에 대한 동경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돈은 괜찮겠니? 어머니, 돈은 정말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다니까요. 수진이 영희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따뜻하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해드려야죠.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고마운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니? 영희의 직접적인 질문에 수지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결국 영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 한번 다녀오마. 정말요? 어머니. 수지는 기뻐하며 영희를 껴안았습니다. 철수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이 진짜인지 영희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분명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실 거예요. 하지만 영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변한 가족들의 태도, 급하게 정해진 여행 일정, 그리고 수진의 부자연스러운 미소까지.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여행 출발일이 다가오면서 영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이 챙겨준 작은 여행 가방에 며칠치 옷가지를 넣으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평생 처음 가보는 여행이라는 설렘이 그 불안을 조금씩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권 챙기셨죠?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여권을 가방 안쪽 주머니에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 넣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응, 잘 챙겼어. 그런데 정말 괜찮겠니? 내가 이렇게 떠나도.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철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아들의 표정에서 어딘지 모르게 안도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짐을 덜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집 근처 정류장에 나가니 이미 큰 버스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패키지에 참가한 사람들이 같은 버스를 타고 함께 공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철수와 수진이 영희를 배웅하러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몸 조심하시고 즐겁게 다녀오세요. 철수가 어머니의 가방을 버스 트렁크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네, 걱정 마요. 건강하게 다녀올게요. 수진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즐거운 여행 되실 거예요.
사진도 많이 찍어 오세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르게 서둘러 보내려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보니 철수와 수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인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돌아서서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영희는 같은 여행단에 참가한 다른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70대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고 모두들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에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 할머니도 중국 처음이세요? 옆자리에 앉은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저도 처음이에요. 평생 여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 레미가 보내준다고 해서 왔는데 정말 꿈만 같아요. 영희는 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행 가이드를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관광 코스와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들어본 적 없는 내륙 지역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이드님, 여기 적힌 곳들이 어떤 곳인가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가이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곳들은 중국에 숨겨진 관광지예요. 일반 여행객들은 잘 모르는 곳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곳들이에요. 가이드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영희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잡지에서 본 화려한 상하이 야경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영희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족들이 공항까지 따라와서 배웅해 주길 기대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철수와 수진이 간단히 작별 인사만 했던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바다와 구름들이 신기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처음 타보는 비행기라서. 영희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비행기는 중국의 한 지방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초라했고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름해 보였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현지 가이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고 눈빛이 친근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졌습니다. 잡지에서 본 아름다운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신 공장 굴뚝들과 먼지투성이의 건물들만 보였습니다. 가이드님, 우리가 가는 곳이 정말 관광지가 맞나요? 한 할아버지가 의문을 제기하자 가이드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아름다운 곳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외진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멈춘 곳은 관광지가 아닌 중국 내륙의 허름한 공장 단지였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진 회색빛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공기는 매캐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만 들러서 쉬어가는 곳이에요. 곧 호텔로 갈 거예요. 가이드의 대답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노인들은 하나둘씩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덩치 큰 남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전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들어가요. 그들의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영희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뒤에서 다른 사람이 밀어붙였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비좁고 어두운 숙소가 나타났습니다. 침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2층 침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공장 관리자로 보이는 남자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관광을 온 건데. 한 할아버지가 항의했지만 관리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해야 해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순간 영희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속아서 이곳에 팔려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갑작스러운 친절, 아들 철수의 안도감, 그리고 급하게 정해진 여행 일정.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영희의 몸이 벙어리처럼 굳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이런 일에 가담했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영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주변의 차가운 현실이 이것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비슷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울고 있었고 어떤 할아버지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정말 우리를 팔아넘긴 거야? 한 할머니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숙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뒤섞여 가슴을 조여왔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날 팔아넘겼구나.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했구나. 영희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살아서 돌아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영희의 눈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 공장 밖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가 영희의 각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공장의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희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변의 다른 노인들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모두들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나. 5분 안에 작업장으로 나와. 관리자의 거친 목소리가 숙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다른 사람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작업장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요란한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공기는 화학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포장 작업을 해야 해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중국인 여자가 영희를 한 작업대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이 서려 있었지만 말을 더 할 수는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영희는 작업대 위에 쌓인 수많은 부품들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이런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간단해요. 이 부품들을 순서대로 조립해서 포장하면 돼요. 하루에 200개는 해야 해요. 젊은 여자의 설명을 듣고 영희는 절망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동안 200개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첫날부터 영희의 손가락은 부품에 베이고 찔렸습니다. 평생 거친 일만 해온 손이었지만 이런 정밀한 조립 작업은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작업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관리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안 해? 늙었다고 해서 봐주는 것 없어. 관리자의 냉정한 목소리에 영희는 이를 악물고 계속 일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일하던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영희가 달려가 부축했지만 관리자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일 그만두고 뭐해? 빨리 의무실로 데려가. 쓰러진 할머니는 의무실로 끌려갔지만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공된 음식은 형편없었습니다. 식은 밥에 짠 국물, 그리고 정체불명의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영희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삼키며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작업장과 식당에서 본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은 노인들도 보였습니다. 모두들 절망적인 표정으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영희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다른 사람들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호기심을 느끼며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도 어제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남자는 영희를 보더니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만수라고 합니다. 75세고 부산에서 왔어요. 저는 김영희예요. 서울에서 왔고요. 영희는 만수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오래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도 어제 왔어요. 그런데 만수 씨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보이는데. 만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70년대에 독일 광부로 일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든요. 영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파독 광부라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할머니, 일단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린 버려진 게 맞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분명 있어요. 만수의 말에 영희는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고 영희는 만수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저녁이 되어 다시 숙소로 돌아온 영희는 만수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든 사이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만수 씨, 정말로 여기서 나갈 수 있나요? 할머니, 저도 확신은 서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독일에서 일할 때도 비슷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결국은 권리를 찾았거든요. 만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 영사관 연락처를 적어둔 건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도 영사관이 있을 거예요. 영희는 그 작은 종이 조각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감시를 받고 있잖아요. 할머니, 제가 관찰해보니 이 공장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틈새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와 만수는
은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경비원들의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분노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날 이런 곳에 팔아넘겼구나.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했구나. 영희는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분노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서 복수를 하겠어. 일주일이 지날 무렵 만수가 영희에게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공장 뒤편에 비상구가 있는데 가끔씩 잠금 장치가 고장 날 때가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나가더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 해요. 영희는 만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만수 씨, 우리 함께 해요. 여기서 죽을 순 없어요. 좋아요, 할머니. 우리 함께 여기서 나가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반자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별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 영희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운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희와 만수는 매일 은밀하게 공장의 구조와 경비원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만수가 발견한 뒤편 비상구의 잠금 장치가 고장난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이에요. 경비원 교대 시간인 새벽 3시에 움직여야 해요. 만수가 작은 목소리로 영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할머니, 여기서 이대로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봅시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의 고른 숨소리 사이에서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만수가 조용히 영희를 깨웠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멀리서 경비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요. 만수가 앞장서서 공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다리로 따라갔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이런 모험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비상구에 도착했습니다. 만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보니 정말로 열렸습니다. 할머니, 됐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중국 내륙의 외진 곳이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만수 씨,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일단 이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야 해요. 그리고 도시로 가서 영사관을 찾아야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체력으로는 오래 걸을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서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았다. 공장 관리자들이 그들을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영희와 만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늙은이 주제에 감히 빠져나가려고. 관리자가 영희의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나는 관광을 온 거라고. 관광? 하하,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은 가족이 팔아넘긴 거야. 관리자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2미터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하루 한 끼의 물과 빵 조각만 주어졌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쓰러져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죽는 건가?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도 부족했습니다. 영희는 의식이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우리도 편해야죠. 그리고 철수의 안도한 표정도 생각났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영희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내 자식도 날 버렸구나. 평생을 저들을 위해 살았는데. 하지만 그 절망감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죽으면 저들의 세상은 더 뻔뻔해지겠지. 영희는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리겠다. 며칠이 더 지나고 영희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문득 바닥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만수가 목숨을 걸고 남긴 쪽지였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영사관 연락처입니다. 베이징 한국영사관 012-345-6789 탈출구는 반드시 있습니다. 영희는 그 쪽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가 자신을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했구나 생각하니 고마움과 동시에 더욱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쪽지 뒤편에 더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장 식당 뒤편 쓰레기장 근처에 구멍이 있어요. 새벽 4시 청소 시간에 기회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가능해요. 영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며칠 후 독방에서 나온 영희는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을 조용히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해요. 혼자서는 안 되지만 여럿이 힘을 모으면 가능해요. 처음에는 다들 두려워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능할까요? 저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 노인들 사이에서 작은 반란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그들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실행할 날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새벽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함께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영희의 말에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망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제는 희망의 여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야, 아들아,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 공장 밖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영희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노모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정의를 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행날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지난 며칠간 은밀하게
동료들과 최종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총 12명의 노인들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모두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잡히면 이번엔 정말 끝날 것 같아요. 옆에 있던 70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있어봤자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싸워보고 죽는 게 나아요. 영희의 단호한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며칠간의 계획 끝에 영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무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청소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경비원들이 교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다른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에요. 12명의 노인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알려준 식당 뒤편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는 정말로 철조망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나가세요. 다른 할아버지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나가야 해요. 영희는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먼저 밀어내며 탈출을 도왔습니다. 하나씩 철조망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영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이번에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일단 이 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가야 해요. 그리고 큰 도시로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죠. 영희는 만수가 남긴 쪽지를 꺼내보았습니다. 베이징 한국영사관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베이징까지 어떻게 가느냐였습니다. 돈도 없고 중국어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트럭이 보여요. 한 할아버지가 멀리 있는 화물 트럭을 가리켰습니다. 트럭 뒤에 숨어서 도시까지 가볼까요?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12명의 노인들이 조용히 트럭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트럭은 비어 있었고 모두들 뒤쪽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곧 트럭이 시동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서 어느 정도 큰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주변을 살피며 한국 영사관이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기야, 도망간 애들이야. 공장에서 온 추격자들이 그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절망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있던 중국인들이 추격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잡아가려고 해? 노인들을 괴롭히지 마.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일반 시민들도 이런 부당한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틈을 타서 영희와 동료들은 시장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한 중국인 상인이 그들을 자신의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도와주세요. 영희가 간절하게 말하자 그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상인은 휴대폰을 꺼내서 어디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영희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베이징 한국영사관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필요해요. 영희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관광으로 속아서 왔다가 강제 노역을 당했다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치를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구조팀을 보내겠습니다. 영사관 직원의 말에 영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구조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
한국 영사관과 중국 공안이 함께 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영희와 동료들은 마침내 구조되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영사관 직원이 영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희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사관에 도착해서 안전한 곳에서 쉬고 있을 때 영희는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만수 씨? 박만수였습니다. 영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함께 잡혀서 독방에 갇혔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을까?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도 무사히 나오셨군요. 만수는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만수 씨, 어떻게 여기에? 당신도 독방에 갇혔던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독방에서 며칠 있다가 나왔어요.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탈출 계획을 세운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혼자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만수는 자신의 탈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독방에서 나온 후에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혼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운 좋게도 성공했고 며칠 전에 여기 도착했어요. 그럼 저보다 먼저 나오신 거네요? 네, 하지만 할머니가 무사히 나올 수 있을지 너무 걱정했어요. 영사관에 할머니 일행에 대해서도 신고했어요. 영희는 감동했습니다. 만수가 자신을 잊지 않고 걱정해줬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만수 씨, 정말 고마워요. 만수 씨가 남겨준 쪽지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모두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사관에서 한국 상황을 알려준 것입니다. 할머니, 한국 상황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가족들이 할머니를 실종 신고했어요. 그리고 이미 사망 신고까지 하고 보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보험 사기에 해당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희는 그제야 며느리와 아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골칫거리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보험금까지 타려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 자식이 이런 짓을. 영희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만수가 옆에서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이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조용히 입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밝혀야 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는 만수와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생존자로서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철수야, 내가 돌아간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이제 내 차례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조용히 입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영사관의 배려로 언론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가족들은 영희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부산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게요. 저희 아들 레미가 한 짓도 밝혀야죠. 만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대구에서 신고하겠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돼요.
다른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에요. 영희가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혼자서 괜찮으시겠어요? 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만수 씨.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도 각자 가족들과 정산할 시간이죠.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료들은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향했고 모두들 경찰서에 가서 가족들의 배신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개월 만에 보는 고향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영희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경험을 통해 단단해진 진실을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영희는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대결이 시작된다. 택시가 집 앞에 멈췄을 때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몇 달 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앞 풍경부터 낯설었습니다. 대문 앞에 있던 화분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값비싸 보이는 조경석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가꾸던 텃밭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잔디가 깔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돌아왔어요. 영희는 남편의 영정을 찾았지만 평소 있던 자리에 없었습니다. 당황한 채로 집 안을 둘러보니 영정 사진이 구석진 곳으로 옮겨져 있었고 그마저도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영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오래된 가구들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가구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썼던 밥상도 오래된 장롱도 모두 없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큰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고 값비싼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희는 집 안을 둘러보며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방이었던 곳은 아예 방 용도가 바뀌어서 수진의 화장실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뭘 먹을까?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비싼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배달시켜 먹자. 요즘 돈 많이 들어왔으니까. 철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의 옷차림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명품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부엌 입구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험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편해졌어.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야 숨통이 트인 것 같아. 어머니가 가꾸던 텃밭도 없애고 나니까 마당이 훨씬 깔끔해졌고 철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순간 영희가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편해졌다고? 영희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철수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지. 영희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예전의 나약한 할머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철수가 벌벌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나야. 너희가 중국 공장에 팔아넘긴 그 김영희가 바로 나다.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우리는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영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야? 관광이라고 속여서 나를 중국으로 보낸 것도 오해고, 실종 신고하고 사망 신고까지 한 것도 오해야? 어머니, 그건 보험금 받아서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것도 오해냐? 내 텃밭까지 없애버린 것도 오해야? 영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대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철수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처음에 당황함에서 벗어나더니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어머니가 돌아오셨으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뭐라고? 어차피 어머니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도 사망 처리되었고 보험금도 이미 받았어요. 수진의 뻔뻔한 태도에 영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런 짓을.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것도 문제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리는 없어요. 수진의 말에 철수조차 놀라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수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우리가 보험 사기범이 되는 거예요. 영희는 며느리의 냉정함에 경악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정말.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 인생이 망가질 순 없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손자는 영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영희는 손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존재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살아계셨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죽었다고 했는데. 손자의 순진한 말에 영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살아있어. 할머니가 돌아왔어. 하지만 수진이 즉시 손자를 가로막았습니다. 민수야, 방으로 가.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어. 하지만 할머니가. 빨리 가.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손자는 무서워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손자조차 이제는 자신을 편안하게 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너희들이 내 손주까지.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고 나가세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제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어머니는 사망한 사람이고 이 집은 상속받은 저희 집이에요. 영희는 수진의 말에 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설 곳이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의 영희가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경험을 통해 단단해진 그녀였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세상에 알리겠다. 뭐요? 너희가 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언론에도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법정에서도 싸우겠다. 영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어머니도 같이 망가져요. 불법 체류니 뭐니 해서. 상관없어. 나는 이미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야.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영희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만수가 알려준 기자의 연락처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중국 강제 노역에서 탈출한 김영희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수진과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나자 영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기자들이 온다. 그 전에 할 말이 있으면 해봐. 어머니, 제발.
철수가 애원했지만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를 팔아넘길 수 있었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보험금이 탐이 나서 그런 거 아니야? 철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민수도 피해를 봐요. 아빠가 범죄자가 되면 민수는 어떻게 살아가요? 영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자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수는 진실을 알아야 해. 그래야 제대로 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어.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김영희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어떤 일을 당하신 건가요? 영희는 차근차근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배신부터 중국에서의 강제 노역, 그리고 극적인 탈출까지. 카메라 앞에서 수진과 철수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속여서 중국으로 보낸 며느리와 아들입니다. 영희의 말에 카메라가 그들을 향했습니다.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가 수진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영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만수와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것이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 맞으시죠?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네, 제가 김영희입니다. 영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과 철수는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집안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기자들은 연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수진과 철수는 서로의 뒤에 숨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 이수진 씨, 보험 사기 및 인신매매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철수가 영희에게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습니다. 철수야,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나를 지옥으로 보낼 때는 생각 안 했니? 수지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영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 모두 망가져요. 가족이라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했는데 지금 와서 가족 타령이야? 영희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손자 민수가 상황을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어디 가는 거예요? 왜 이래요? 영희는 손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설명해 줄게. 엄마 아빠가 할머니에게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는 거야. 무슨 나쁜 일이요? 할머니를 멀리 보내서 다시 못 돌아오게 하려고 했어. 그런데 할머니가 살아서 돌아왔지? 민수는 어린 나이에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계속 울었습니다. 경찰이 철수와 수진을 데려가는 동안 기자들은 영희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중국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하루에 12시간씩 강제 노동을 했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아픈 사람이 쓰러져도 돌보지 않았어요.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용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기자들과 경찰이 모두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영희는 손자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민수를 돌볼게. 걱정하지 마. 정말요? 엄마 아빠 없이도 괜찮아요? 응,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민수를 잘 키울게. 영희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노인 인신매매 사건이라는 타이틀로 연일 보도되었고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만수도 부산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고 전국의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신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할머니, TV에 할머니 나와요. 민수가 뉴스를 보며 신기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할머니가 유명해졌네. 할머니 멋있어요. 손자의 순수한 칭찬에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수와 수지는 보험 사기와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영희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어떻게 속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검사의 질문에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관광이라고 했어요. 평생 여행 한 번 못 간 저에게 중국 여행을 보내준다고 했죠. 그런데 도착한 곳은 공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하루 12시간씩 일을 시켰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잠도 거의 못 자게 했어요. 탈출하려다 잡히면 독방에 가두고 굶겼어요.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지만 영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를 팔아넘길 이유가 되나요? 피고인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그래서 어머니를 팔아넘긴다고요? 그게 변명이 될 수 있나요? 영희의 단호한 대답에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희는 언론과 인터뷰를 계속했습니다. 할머니, 이 일을 통해서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노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손자를 잘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인 보호에 관한 일을 하고 싶어요. 영희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수는 징역 7년, 수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후 기자들이 영희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하세요?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미움보다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손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앞으로 더 맛있는 것 많이 해줄게. 할머니, 저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민수의 말에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도 민수가 자랑스러워. 앞으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네, 할머니. 그날 밤 영희는 마당에 나가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텃밭이 있던 자리는 여전히 잔디로 덮여 있었지만 내일부터 다시 가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영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영희는 노인 인권보호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노모가 아니었어요. 다시 일어선 인간이었죠. 영희는 강연회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마당에서 다시 자라기 시작한 상추와 쑥갓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만든 텃밭에서는 생명력 넘치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야채들이 정말 잘 자라네요. 민수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사람도 야채처럼 다시 자랄 수 있어.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돼. 저도 할머니처럼 강해질 거예요. 그래, 우리 민수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이제 정말로 평화를 찾았습니다. 72년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낸 후 그녀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영희의 다짐은 석양빛과 함께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